진짜. 급전환이 됐네요 화면이. 예. 아, 엉망진창이다. 자 김윤선 네. 대표님 어서 오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투자 철학을 목소리가 가지고 항상 반대해요. 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좀 그걸 넘어서야 되는 않으셔야 대상이지 될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저희가 만들어지면 가끔씩 이렇게 돈은 오디오 문제가 그냥 생기면 낚시터 가서 나갔다가 낚시하듯이 다시 가져올 수 들어오시면 있어요. 또 네. 되는 경우가 많다 안녕하십니까. 하니까요. 타이거 자산운용의 네.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존보다 글로벌 모니터 김소원 서방의 대표님 영향을 오늘은 주는 것들이 HMM 많았으면 이야기를 복잡해진 거잖아요. 최근의 시대의 이슈를 흐름에 통틀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네,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정리해 중요한데 주시겠다고요. 그게 복잡한 HMM은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하면 제가 사업으로서는 별 현재 쓰고 고민은 있는 없는 것 방법을 같고 마지막 요즘만 한부에는 같아라 적어놨습니다. 것 그래서 같고. 네. 이론서 주가는- 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주가는 왜 있는 계속 그렇게 책이라고 제자리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은 잘 된다 하는데. 주가가 문제죠. 뭐. 네. 예, 예. 그래서 그 고민이에요. 일단은 뭐 주가 얘기부터 할까요? 사업 얘기부터 할까요? 사업 얘기부터 해보죠. 예. 기분 좋은 거부터. 뭐 HMM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현대상선이 어떻게 보면 참 뭐 표현하기가 좀 못하지만 참 잡초 예. 같은 회사거든요. 예. 회사 주식도 이제 잡초 같은 주식인데 음. 2016년도에 그 해운업 구조조정할 때 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죽이고 현대상선을 살리는 걸 그렇게 선택을 했었죠. 예. 그때 이제 뭐 전문 연구 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 해운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을 살리고 현대상선을 죽이는 게 맞다. 사실은 뭐 둘 다 살리는 게 맞는데 네.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려야 한다면 현대상선을 죽이고 한진해운을 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반대로 한진해운을 죽이고 현대상선을 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주 끈질기게 잡초처럼 뭐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완전한 잡초는 아니고 중간에 비료도 좀 많이 먹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네. 이따가 말씀드릴 연구체 같은 건데 예. 온실 속에서 뭐 이렇게 비료도 좀 먹고 그렇게 이제 큰 회사인데 현대상선이? 예. 그 이 회사가 뭐 그림을 한번 먼저 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네. 그림을 보시면 2013년부터 이 분기별로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맨 좌측이 2013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1, 2, 3, 4분기에서 쭉 이제 해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2021년 이제 2분기까지 왔는데 쭉 보시면 거의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매 분기마다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그 영업 적자를 내는 회사였어요. 아, 보면 이제 파란색이 영업 여기 있죠. 이익이거나 손실이군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거 이제 그 영업 그 손익분기점 밑으로 이렇게 쭉 네.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13년 시계열로 봤을 때 2013년부터 보면 아마 2020년 그 1분기까지는 네. 딱 한 번 정확하게 시점은 모르겠는데 2014년 뭐 한 1분기나 2분기 그때 딱 한 번 제 기억으로는 한 3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0억 영업이익 내고 네. 한 번도 그 분기에 영업이익을 못 내다가 2020년 그 2분기 예. 2020년 2분기에 이제 1분기에 코로나 터지고 예. 그 코로나 와중에 엄청나게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그 해운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상황이. 그때 이제 뭐 분기에 뭐 수천억씩 그렇게 이제 영업 이익을 내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 영업 이익 추이가 보면 아주 이제 급속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보시면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넘네요. 기록을 예.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하고 2분기는 뭐 매출은 거의 2조 원대, 네. 2조 원대고 영업이익은 그 1조 원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한 50%에 육박을 해요. 그 다음에 3분기는 뭐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상하기로는 거의 그 어닝스 프라이즈를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 그래서 3분기에 예, 이번 3분기에.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 매출은 뭐 3조 5천억 이상 나올 걸로 보고 네. 네. 뭐 영업이익도 2조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보면 연간 실적이 최소한 12조 5천억 정도 넘어가고 매출이 연간 영업이익도 6.5조 정도 와, 넘어갈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그 눈부신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죠. 그 내년에도 매출은 뭐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걸로 그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매출은 뭐 한 13조 넘어갈 걸로 보는 분위기고 영업이익도 한 6조 정도 될 걸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야, 6조를 1년에 번다니 참. 네, 와,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그 회사의 뭐 실적은 굉장히 그 눈이 부실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회사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사실은 뭐 한 5월 말쯤에 이제 5월 말쯤에 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추세인데 예. 지금 뭐 9월 말 10월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쪽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당연히 이제 시총 같은 경우도 보면 자, 그림을 보시면 뭐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시총이 이제 바닥을 기었었죠. 이때만 해도 뭐 회사가 계속 분기에 수백 수천억 원의 이제 영업 손실을 내던 회사였으니까. 근데 이제 2020년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이제 시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 5월달 이후로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시총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주가가 떨어져서 3만 원 밑으로 좀 떨어졌죠. 오늘 뭐 2만 9천 원대 찍은 것 같은데 한 3% 정도 빠지고 시총으로는 뭐 12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11조 뭐 한 7천억 정도 시총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해온 시황을 보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그죠? 이게 보면 이제 2020년 뭐 1월부터 이제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네. 뭐 이렇게 최근까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합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TV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신문 기사에도 엄청나게 보고 배가 지금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배는 바다에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가 둥둥둥 늘 그렇습니다. 떠다니는데 오래 항구에 봐왔거든요. 못 들어가고 둥둥둥 떠다니고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뭐 롱비치 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 이제 항구가 이제 그 하적 상태가 이제 적체가 되니까 예. 이런 배들이 뭐 수십 척이 그 롱비치 그 항 주위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여기 뭐, 저렇게 네. 배들 많이 떠 있는 거 보고 네. 바지선 가는 거 하나 갖다 놓고 네. 거기에다가 짐을 부려라. 그리고 이 배는 떠나야 한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뭐래요? 이미 뭐.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아 그래요? 이미 하고 있더라고. 아, 그걸로도 안 근데 그게 된다. 되는 물건도 있고 안 되는 물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좀 큰 내구재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쬐깐한 그러니까 거 이제 이런 거. 컨테이너선이 모두 다 그 롱비치항으로 들어가서 다 쏟아내고 다시 갈 거가 아니라 롱비치항도 들렸다가 캐나다도 들렸다가 이제 해야 되는 배라서 롱비치항에서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캐나다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대충 그러니까 롱비치항에 내릴 짐들은 일단은 다른 배에다 실어놓고 배는 너는 여기서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그 무슨 야구표 같은 거 얻으려면 밤새 줄 서 있는 아르바이트 하나 하잖아요. 그거랑 그렇듯이. 똑같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배는 캐나다로 가고. 아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네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예, 있다고. 예, 예. 네. 지금 뭐 그걸 컨테이너도 모르겠습니까? 뭐 지금 뭐 여기 보면 이제 컨테이너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롱비치 항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뭐 그 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제가 사진을 다운 받았는데 하여튼 롱비치라고 치고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부두에서 이제 하역 그 이제 근로 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부족하고 최근에 막 파업 사태도 뭐 있었고 여기 이제 롱비치 같은 경우는 미국 내륙 운송에 이제 그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적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그 항구의 적체 현상이 해운 선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운임 상승에 그 영향을 주는 거니까. 물론 회전율은 떨어지죠. 회전율은 무지무지하게 떨어지는데 그 회전율 떨어지는 부분을 그 운임 상승으로 상당히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선사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고. 근데 옛날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롱비치에 그 자기 지분이 있었어요. 자기 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항구에 자기 지분이 있는 그 선사들은 아마 조금 더 우선권을 가질 겁니다. 야. 배를 대고 물건을 내리는데 좀 우선권을 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그 하역 비용도 굉장히 네.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전용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콘도나 골프장도 회원 우대가 있으니까. 그게 다 있죠. 예. 네. 근데 아마 그때 한진해운이 뭐 법정 관리가고 그때 이제 파산하고 회원권 망해버리면서 그때 그 롱비치 그 지분을 머스크가 샀던가 하여튼 그 글로벌 저 다른 선사 그거를 채갔어요. 예. 그 우리가 그거를 뺏기면 안 됐는데 그때 하여튼 뺏겨가지고 욕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욕 많이 듣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우리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해운 업황 자체는 뭐 크게 이제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뭐 글로벌 해운사들의 주가는 그 HMM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준으로 이렇게 그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네.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게 뭐죠? 다른 나라 회원사들이네요. 이게 머스크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코스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밍이죠. 양밍. 대만 회사인가요? 양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뭐 어떻게 읽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회사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운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거 뽑아 보니까 HMM의 트렌드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리 해운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는 좀 안정 상황인데 그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운 업황으로 한번 보면 뭐 주가가 그 떨어질 만한 뭐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계속 사상 최고치니까 우리. 네. 굳이 뭐 이렇게 이유를 찾자면 일단은 이제 중국 전력난 때문에 중국의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중국발 물동량 그 하락 우려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글로벌 인플레 압력으로 뭐 긴축 뭐 유동성 그 흡수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뭐 소비 둔화 가능성, 소비가 둔화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물동량은 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거고. 좋지만 한 6개월 후나 1년 후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처럼 화물 많을 것 같지는 않은 걸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제 뭐 이제 물동량 이제 증가 추이가 지금보다도 완화되면 아까 같은 이제 병목 현상이 이제 조금 완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좀 조정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HMM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HMM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오케이, 그거는 좋은데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HMM의 연구체 문제, 그다음에 그 연구체 문제 때문에 지금 공매도 줄지 않고 있는 공매도 뭐 HMM 지금 하루 거래량의 한 10% 안팎이 공매도 물량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떨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 아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 안팎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한 6% 7%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지금 산원이 대주주잖아요. 그 HMM은 산원이 지금 24.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해운진흥공사가 뭐 3. 몇 % 정도 갖고 있어서 두 기관 이제 공공기관을 합쳐서 이제 28%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HMM은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민간 기업의 지분을 넘겨야 되니까 이런 민영화 문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주주들 지금 제가 현재 분위기를 좀 보니까 HMM의 그 경영진하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좀 강력하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HMM 저는 뭐 HMM의 지금 현재 주가 부진이
그 글로벌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말고 어떤 영구채 문제라든지 또 민영화의 문제라든지 공매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우리 HMM의 일반 주주들은 이런 들이 상당한 영향을 분명히 그 미치고 있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구채 문제 같은 경우에 그 HMM의 지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HMM의 영구채 그 발행 그 내역이거든요. 예. 이 표를 한번 잘 보시면 지금 191회부터 197회까지 있죠. 예. 예. 자, 이 영구채는 그 만기가 다 30년짜리입니다. 만기가 30년인데 30년 만기가 되면 그 발행 회사의 의사에 따라서 만기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구채네요, 상환권을 발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상환권을 가진 게 아니고 아하. 발행 회사가 그 투자자가 상환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더 나중에 갚을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HMM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부동산으로 따지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있는 거야. 뭐, 30년 더 살 수 있는 30년 더 묻고 따블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30년 만기가 되어도 네. 그 발행회사인 HMM이 야 30년 더 기다려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만기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구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발행회사가 계속해서 그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부채라기보다는 그 자본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를 하죠. 그런데 회계상으로만 자본으로 분류할 뿐이지 예. 이 영구채 발행 기업에 대해서 신용 평가를 할 때는 부채로 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기평이나 한신평이나 뭐 저 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또 해외 뭐 S&P나 뭐 무디스 피치 같은 회사들이 네. 영구채 발행 기업의 신평을 할 때는 이 영구채 발행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한 7,800억은 부채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를 안 갚을 수가 없어요. 3년 내지 5년 안에. 왜냐하면 그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영구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행 금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3%의 금리 3%에 발행됐다 그러면 네. 예. 대개 3년이나 5년쯤 되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 계약 조건에 네. 금리를 뭐 2% 아니면 3% 이렇게 예.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3%로 가던 금리가 대개 3년 또는 5년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5%로 튀든지 6%로 튀든지 심지어 7%로 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계속 튀어요. 또 2년 뒤에 또 뭐 1년 뒤에 이래가지고 스텝업이라는 게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식으로 예. 계단식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안 갚기 어렵겠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갚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 스텝업에 따라서 네. 발행한 지 예를 들어서 영구채를 발행한 지 한 10년쯤 지났다 그러면 금리가 한 10% 이상 튀어버립니다. 10% 이상 튀어버리면 야. 예를 들어서 3천억짜리 영구채 발행하면 저기 이자만 300억이에요. 예. 그 이자만 그 한 10년 물어버리면 거의 그냥 원금 상환해 버리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걸랑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구채는 대부분 3년 내지 5년 정도가 안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실질적으로는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의 회사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구채라고 아니다.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실채는 3년 만기 내지 5년 만기 회사채다. 그래서 영구채 발행 기업들은 대부분 3년 내지 5년 뒤에 어떤 정해진 그 스텝업 1차 스텝업이 딱 오는 순간에 네. 바로 갚아버린다, 그 이거.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조기 상환을 해버립니다. 근데 근데 가 같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영구채는 내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얘가 계속 연장하는 일종의 반대 작용으로 네. 그 대신 네가 연장은 계속 할 수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야. 그렇죠. 이런 네. 이런 컨셉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스텝업 금리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이 무셔 하면서
그 스텝업 하기 전에 그냥 네. 상환을 합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 금리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게 상환을 하게 스텝업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요? 그게 많이 올라가요? 많이 이제 올라가죠. 상당히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처음엔 올라갑니다. 낮았다가 처음 30년 예를 들어서 낮았다가 이제 뭐 처음에 3 내지 5%로 가다가 뭐 짧으면 3년 아니면 길면 한 5년쯤 되면 이제 1차 스텝업이 오거든요. 1차 스텝업에서 금리가 2% 포인트 내지 3% 포인트 올라 버립니다. 더블로 오르는군요. 예. 더블로. 그러니까 연구차마다 다 조건이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 번 더 이제 퉁 하고 튀고 예. 어느 정도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뭐 0.2% 또는 그때는 약간 변동성을 줘요. 예를 들면 국채 뭐 3년 만기 금리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중 금리를 반영을 하는데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시중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는데 시중 금리를 반영하면서 또 플러스 가산 금리를 조금 붙여요. 그래서 거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조금이라도 오르게 그 전보다는 훨씬 낮은 폭으로 이제 오르도록 그렇게 그 발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시중 금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렇게는 잘 하지는 않거든요. 요즘 마이너스 통장도 만기되고 나면 네. 금리 그래서 뭐 지금 그게 이제 연구체인데 예. 그 일반 연구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연구체고 지금 HMM 같은 거는 연구체 중에서도 보시면 191회부터 197회까지가 전부 CB입니다.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한테 다 있어요. 193회는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똑같죠. 뭐 사실 네. 뭐 깨놓고 이야기하면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본질적으로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연구체의 전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20,000원이다. 그러면 빨리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서 팔아버리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큰 투자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네. 이거 3%, 뭐 4%, 5% 예. 이자 뭐 이거 찌질하게 받고 있으면 뭐 합니까? 벌써 전환 가격 대비해서 시세가 한 뭐 50%, 60% 이렇게 더 높다면 네. 빨리 전환해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이제 낫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뭐 2017년부터 17, 18, 18, 19, 19, 19, 20년 예.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뭐 해마다 발행 금액이 이제 수천억씩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91회부터 197회까지 금액을 다 더하면 한 3.3조 정도 돼요. 네. 3.3조 정도 되는데 191회만 전환 가격이 그나마 7,173원이고 네. 나머지들은 다 5,000원이에요. 전환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HMM 주가가 지금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건 3만 원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딱 그 191회 차만 7,000원 정도고 나머지는 다 5,000원이니까 이게 우리 표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차이가 예, 엄청 조금 많이 전에 나네요. 보여주셨던. 표를 한번 아까 그 보시면 표죠. 좀 그 전에 그 연구체 표를 그 표죠. 연구체 표. 예, HMM 연구체 발행 내역 요 요거. 표를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전환 가격 보시면 네. 지금 다 5,000원이죠. 이게 7,173원은 191회 12 요것만 이제 7,173원이니까 5,000원이나 7,000원이나 뭐 지금 주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똑같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금 시세가 전환 가격의 한 6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환 사채들이 일단은 지금 다 전환 청구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이 다 됐어요, 지금. 예. 전환 그러니까 청구를 하고 파는 건 또 자유입니까? 시점은? 파는 것도 당연히 다 자유죠. 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누가 갖고 있냐면 해양진흥공사. 해양진흥공사는 2016년도에 한진해운 망하고 나서 그때 물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아까 저기 그 둥둥둥 떠다니는 배들은 그 순서를 기다리는 배지만 네. 그때 2016년도에 한진해운 법정 관리가고 나서 한진해운 배들이 저렇게 롱비치 항구 근처라든지 뭐 중국 항구 뭐 홍콩 뭐 이런 항구 근처에 다 둥둥둥 떠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그 법정 관리 가는 바람에 이 그 다 배를 갖다가 채권자들이 다 가압류를 해버리니까 항구에 하역하러 들어가는 순간
배 잡히고 그 다음에 싣고 있는 물건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 용선료를 다 못 내고 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역 때문에 순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도 배 뺏길까봐 아니면 그 체포될까봐 체포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잡혀 들어갈까봐 그거 못 가고 그냥 둥둥둥 떠다니면서 그 먹을 물만 있고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그 세수 정도 할 수 있는 물하고 이제 그 뭐 부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어가면서 정말 눈물겨운 그런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아,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 사태 이후에 야 이거 해운회사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해운회사 이게 망하니까 큰일 나는구나 싶어가지고 해양진흥공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금융 지원을 해주도록 했거든요. 해운회사들. 여기 이제 해양진흥공사하고 산업은행이 이 그 연구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3.3조 정도 되잖아요. 네. 이걸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6억 한 2천만 주 정도 됩니다. 네. 지금 H&M 그 우리 흠슬라 발행 주식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총 주식 수가 지금 4억 주입니다. 예. 4억 주인데 이것들이 다 주식으로 전환되면 추가로 6억 2천만 주가 발행이 돼야 돼요. 아 그러면 한 10억 주 되는 거예요? 예, 10억 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량이네요. 예. 두 배 넘게 해석되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고 네. 뭐 너네들 투자할 때 뭐 이 회사 이렇게 뭐 연구체 뭐 발행 그 많이 그 돼 있는 거 몰랐냐 뭐 예.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할 말은 없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그 연구체를 보유한 기관들이 그 해운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주식 전환 잠재 물량이 많다 보니까 HMM의 그 반기 말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네. 기본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기 말 그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기본 주당 이익이 929원인데 희석 주당 이익이라고 있어요. 희석 주당 이익. 네. 이거는 이제 잠재 주식을 다 고려했을 때는 349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잠재 물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추가로 HMM의 이제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계속 회사에다가 이런 연구체 물량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죠. 주주들 입장에서 뭐 제일 좋은 거는 회사가 조기 상환을 하는 겁니다. 갚는 거 갚으면 뭐 끝나니까. 1차 스텝업 딱 올 때 그때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데, 예. 근데 이제 이 연구체 부분이 뭐 지금 아주 그 묘하게 지금 꼬여 있죠.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하고 회사 입장하고 사는 입장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네. 제가 왜 이해관계가 이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전부터도 짐작을 했는데 예. 이번에 그 이 HMM의 그 대표가 네. 주주들한테 CEO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주주들이 이제 하도 이제 아각대고 계속 이제 미팅 요청을 하고 뭐 주가 하락에 대한 대책 네. 같은 걸 요구를 하니까 최근에 주주 그들한테 보내는 CEO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뭐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으로 그 배당을 포함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법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좀 어렵다 네. 하면서 그 지금 현재 이제 결손금 이제 사실은 결손법인들은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없거든요. 예. 결손을 해소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재무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현재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고 뭐 하면서 2020년 말 기준 결손금을 내놓은 거예요. 4조 4천억. 지금 2021년 네. 10월 오늘 며칠이죠? 요새 날짜가 10월 18일. 10월 18일입니다. 예. 근데 상장 기업이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2020년 말 기준으로 지금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 결손금이 4조 4천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최소한
공식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온 반기 기준 정도라도 자, 반기 기준으로 우리가 4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3천억 넘게 단기 순이익이 났기 때문에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 결손금이 한 3천억 정도 까지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지금 10월 뭐 빠른 기업들은 지금 잠정 실적들을 또 공시를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회사가 뭐 성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3분기까지의 잠정치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하면서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분기까지 이 정도 실적이고 연간 추정으로는 이 정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배당 가능한 시점은 저희들 추정으로는 이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20년 말 기준으로 우리 결손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배당은 검토는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체 부분도 예. 자, 당장 내년 2022년에 스텝업이 돌아오는 게 191회 그 연구전환사채입니다. 그게 한 8,300만 주 정도 전환되면 8,300만 주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회사가 그 대표가 보낸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검토 중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또한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한편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고 계속 사족을 붙여놨는데 예. 그 사족의 내용들을 보면 아 회사는 겉으로는 조기 상환 행사를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없거나 다만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상환되면 재무 비율이 올라가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뭐 이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자금 사정을 봐야 돼요. 그러고 또한 우리가 조기 상환을 청구해도 산원이 그 전환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우선권이 있다.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해도 전환권이 우선적으로 전환권이 적용이 우선이에요. 됩니다. 아, 연구체는.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23년 이후부터 이제 그 스텝업 돌아오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기 상환을 진행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바보입니까? 그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HMM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이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체가 회사가 어떤 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 상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다만 뭐 또는 또 한편. 이렇게 막 사족을 붙여가면서 아, 이게 진정성이 있나?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공부가 전교 1등이야, 전교 예. 1, 2등이야. 그럼 애가 민사고를 가고 싶어해요. 예. 그런데 집에 이제 민사고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애는 민사고 안 가서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빠가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애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네. 내가 투잡을 뛰어서더라도 내가 뭐 좀 보내줄게. 노가다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노가다를 했어라도 투잡을 뛰어서라도 애 학비는 마련할 테니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말이야 그 내가 요즘 팔다리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게 노가다에서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드네. 이런 식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보 아버님 댁에 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 장모님은 저 장인어른은 추위를 별로 안 타시지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일러 필요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도 좀 추우실 텐데 처갓집에도 보일러 하나 놔드리지.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아닙니까? 그 광고에 보면 그 며느리가 뭐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남편이 저기 장인어른 댁에 하나 놔드리지 뭐 이렇게 돼야지 이제 훈훈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근데 듣다 보면 중간에 저는 뭐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꼭 그렇게 막 그 있는 사실 다 그게 주주가 모르냐? 그 좀 그냥 좋은 말만 좀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네. 말씀도 뭐 맞긴 합니다만 그 대표 입장에서는 또 과도한 기대를 걸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네. 뭐 그래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고 좀 봐주면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 회사의 입장을 밝히더라도 음. 그걸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떻게 하든지 조기 상환을 추진을 해서 예. 주주 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음.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기 상환 청구는 검토 중 그냥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 다만 부채의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산원이 그냥 전환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예, 기분이 그것은 썩 좋지 않을 수는 있다. 주주들이 그 회사의 진정성을 믿게 만드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게 IR이고 그게 소통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다만 또한 한편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해버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회사는 그럴 의지가 없겠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처해 있는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되면 회사하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주가 아닌 제가 읽어봐도 회사가 의지가 없다고 읽히게 되는데 주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 이제 당연히 회사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능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볼락 하는데 도무지 앞뒤 전으로 열심히 할 게 능력이 별로 없네요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산업은행 입장은 좀 알려진 결국 게 이제 있어요. 산업은행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산업은행이 어떻게 전환하려고 하면 산업은행은 무상권이 있습니다. 지금 그 191회 말고 190회 3천억을 전환을 해서 6천만 주를 6월 말에 전환을 했습니다. 6월 네. 말이 그때 190회는 연구체가 아니고 일반 시비거든요. 네. 일반 예, 5년 예. 3년인가 5년 만기 시비였는데 그냥 전환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네. 만기 상환을 받든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동걸 회장이 사는 회장이 그랬죠. 이거 전환 안 하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를 포기.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 4만 원이었던 그랬는데 거 놓치고 지금 하려고 하면 욕 좀 먹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산원은 전환을 많이 해서 어차피 민영화를 하면 그 주식을 나중에 민간 기업에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해서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투입한 자금 회수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목적이 뭐냐 또 산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채 3% 금리면 좀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금리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하고 한진해운 그때 법정관리 바로 보내버리고 국적선사 지금 현대상선 하나 가지고 지금 가는 게 이 회사 살려가지고 네. 그 글로벌 그 탑10의 그 우량한 해운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산원이 그러면 이거 주식 전환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투자 차익 극대화가 목적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원이 그 연구채를 지금 3% 금리를 계속 이제 이자를 받아갔는데 지금 그러면 투자 차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회사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원이 주식으로 전환을 이제 조기에 전환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자 받다가 나중에 전환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먼저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다가 하면 되는 거지.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팔지도 않을 거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근데 주식 전환은 언제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식 전환 기간은 굉장히 길죠. 지금 다만 이제 다 이주가 다시 안 오면 거의 뭐 엄청나게 기간은 아주 거의 만기 거의 가까이 갈 때까지 전환을 해도 되죠. 근데 그랬다가 이주가 다시 안 오고 해운 시황 다시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주가 10,000원 가면 그 동안에 계속 그러면 스텝업 금리로 계속해서 고금리로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 받은 것보다도 4만 원에 전환해서 파는 게 훨씬 차익이 그게 높을 더 훨씬 텐데. 더 차익이 클 수가 있죠. 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건 입장 바꿔놓고 주주라면 본인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하게 하면 차익으로서는 똑같을 것 같. 그 결정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문제 이제 있겠네요. 그 주주들 입장 같은 경우는 뭐 산원이 이제 연구체 인수 취지라든지 네.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그 주식 어차피 산원이 시장에 팔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전환을 하지 말고 회사가 지금 반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 2조 1천억이 있습니다. HMM이 예.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날 겁니다. 근데 HMM은 제가 보니까 회계상의 영업이익하고 영업창출 현금 흐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3 내지 4조 원의 실제로 어떤 현금이 창출된다고 보면 연구체를 내년 실적이라든지 후내년 실적을 예상을 하건대 연구체를 순차적으로 조기 상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뭐 제가 그 회사 CFO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 이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까? 팔 수는 있는데 예. 시장에서 팔게 되면 어마어마한 너무 크니까 안 팔 것 같다. 이게를 지금 저 6억 주 잠재 주식을 갖다가 아무리 순차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네. 주씩은 내놔야 되는데 예. 그건 사는 더 손해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물량을 그렇게 시장에다가 내놓으면 그래도 누군가는 그 주식 사는 사람은 또 시장에다 내놓으려고 사는 걸 텐데. 그러니까 민영화를 위해서 그 원매자를 찾아서 넘겨주거나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이제 블록딜 형태로 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산원이 주식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네, 블록딜을 네. 하건 네. 시장에는 내놓지는 않겠지만 뭐 네. 블록딜 형태로 가건 뭐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산원이 주식 전환한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물량이 사실은 뭐 네. 이게 뭐 수백만 주가 아니고 뭐 여러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산은의 그 존재 이유나 투자 이유가 우리 해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애초부터 연구체 발행할 때 전환 조건을 넣지 말았어야죠. 이 네, 연구체 계속 지원만 하는 걸로 하고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뭐 처음부터 이제 왜 갑자기 중간에 설립 취지가 바뀌는 게 아닌다면 처음부터도 설립 취지에 맞춰서 전환 조건을 달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뭐 네. 그 일반 그 연구체로 뭐 가든지 예. 그때 아니면 합의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때는 전환하기로 해놓고 그 다른 방법으로 예. 갔으면 뭐 좋았겠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제 연구체 사실은 그 한진해운 그 저렇게 망하고 물류 대란 일어나고 이게 2018년, 2019년에 그 한진해운 백서가 나오면서 정부의 무능, 그다음에 뭐 한진해운 경영진의 뭐 또 무능,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고 산의 선택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대우조선에는 그 엄청나게 자금 지원을 하면서 결국은 한진해운을 죽여버린 데 대한. 예. 그래서 그 이 현대상선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자금 지원을 이제 막 집어 넣은 거예요. 넣으면서 뭐 그때 이제 뭐 연구 시비 또 연구 BW 형태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것만 보면 뭘 어떻게 해도 당연히 답이 되는데 저도 가끔씩 이제 이번 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우리 저 민자 고속도로 같은 거 지어놓고 조건 변경하자 그러잖아요. 그 것만 보면 조건 변경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여지는 있는 뭐 있으니까 또 하자고 하고 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주면 다음번 민자고속도로 할 때는 민자가 들어올 때 야 중간에 조건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 하고 다들 이제 손들어 버리고 민자를 못 짓는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이번에도 연구체를 가지고 주식 전환을 하니 많이 하는 건 고민하고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럴 때 여론에 밀려서 주식 전환을 못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다음에 무슨 일 벌어질 때 연구체 발행하면서 주식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밀어줍시다라고 할 때 처음에 네, 그때 그 어떻게 약속이 또 지켜지겠느냐. 지원을 하겠어요. 그러니 항상 이런 거는 지금 것만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룰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룰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가야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가 아니겠나라고 얘기하면 안 좋은 거죠. 주주들이 HM 주주들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눈물 날 수는 이야기고 있는데, 그 글쎄요. 네.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자체가 왜 네. 이렇게 회사의 그 스탠스를 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예. CEO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뭐 상당한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그런 것도 거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 어려워 해운 산업은 그래서 네. 일단 그래도 예. 6조 원씩 이익이 나는 건 축하드리고요. 네. 자 시간이 좀 늘어졌습니다만 네. 이야기가 조금 남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오디오 끊어진 게 있어서 제가 또 찾아먹어야 돼서 자 조금 늦었습니다만 컴퍼니 네. 팩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7시 30분인가요? 네. 7시 30분에 다시 오리지널 백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오늘도 귀한 자료와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